비트코인 단기 브리핑이랑 오늘은 거시적 관점, 이전 영상에서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좀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부터 먼저 보자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주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24,400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22.5K에서 19.8K까지 하락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은 19.5K까지 하락하고 난 다음에 그 부근에서 19,765달러에서 저점을 또 갱신을 다음날에 하고 오늘 3월 12일 저점이 23,300불을 찍고 현재 약간 미흡한 장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기 이평선이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 자, 장기 이평선이란 무엇인가? 장기 이평선은 강력한 위에 있을 때가 강력한 저항선이고 밑에 있을 때가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이게 왜 이유가 뭔지는 알겠죠? 장기 이평선이니까.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을 뚫을 수 있는 영역은 이 강력한 저항선을 뚫을 수 있는 거는 개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게 이제 세력들이 들어와서 무언가를 하겠다, 상승을 일으키겠다, 장기적으로 물렸던 평균 가격 개미들을, 고래들이나 그 가격을 뚫어줬다라는 거는 그 가격이 어차피 저평가되어 있는 1년 밑에인 가격이니까 어찌 보면 매집봉이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FTX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1월달에 반등이 크게 나왔죠. 일단은 112일선 6개월선 라인을 뚫어줬고 1년선을 뚫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헷갈리는 게 지금이 정말 큰 하락이냐, 지금이 좋은 상이냐 나쁜 상이냐 라는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딱 얘기를 드리자면 세력이 일단은 처음에 장기 이평선 6개월 선을 딱 뚫어주죠. 뚫어주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하락이 일어났고 그 이평선 111선을 정확하게, 제가 쓰고 있는 이평선이 좀 특이할 수도 있어요. 111선이 공휴일을 제외하고 6개월 선이거든요. 그 라인을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고 3월 9일 날에는 1년선을 정확하게 꼬리를 달고 지지를 해주고 6개월 선을 또 지지를 받고, 그래서 현재는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려면 111선이나 224일선을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상승 추세를 일으켰던 라인이 깨지지 않고 지지를 해주고, 그래서 겁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111선이나 224일선 부근에서 선물을 하신 분들이면 더 좋겠죠. 이 사람들은 1년선이나 6개월 선에 이 부근에서 가장 가깝게 타셔가지고 롱을 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쫄 필요가 없어요. 요런 자리는 100배를 때려도 되는 자리예요. 100배를 때려도 되는 자리. 왜냐하면 자, 아까 얘기했죠. 이 상승을 일으켰던 112선 라인을 뚫어줬죠. 근데 지금 그 라인을 지켜주고 있죠. 그게 지켜주고 있는 라인이 아직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보고 지켜주는 라인을 생각을 해서 이 라인을 지지를 해주면 롱으로 들고 가는 거고, 깨지면 바로 숏으로 스위칭을 해서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깨지면 이 상승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살짝 밑으로 이탈되면서 봉 마감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대로 여기서 111선을 여기서 뚫어줬죠. 살짝 뚫어줬죠. 살짝 뚫어줬는데 하락을 했죠. 살짝 뚫어주고 한 이틀 정도 위에서 안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죠. 네. 보통 이 111선 위에서 5일 동안 제가 기준이 있거든요. 일봉상 봉 마감이 5일 정도, 짧게면 3일이나 5일 정도 마감을 하는 걸 보고 롱을 타셔도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여기서 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감당하실 분들은 그걸 확인하고 타시고, 제일 좋은 거는 111선은 224일선 5일 안으로 왔을 때 한번 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이 112일선 라인을 살짝 여기는 뚫어줬는데 하락을 했잖아요. FTX 사태가 터지면서. 그래서 이 이격을 봅니다. 이격을 보면 2.3%거든요. 2.3%, 2.4%. 그래서 111선을 거꾸로 하락을 페닉스로 보는 겁니다. 저거는 감매수고, 지금 감매도까지로 보면 2.34까지 보면 2.4까지 보고 19,440달러까지 나올 수도 있다. 그것까지 열어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는 감매수 구간이었고 여기는 감매도 구간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5일 동안 행보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좋은 자리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 제일 큰 자리다 라고 말씀을, 여러분 큰 자리에서 주어라 하는 얘기 많이 들었죠. 지금 현재 큰 자리가 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한 번 더 쉽게 얘기해 드리자면 6개월 전에 평균 가격을 뚫었죠. 1년 전에 평균 가격을 뚫었죠. 이게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위에는 2년 전에 평균 가격보다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고 4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보다 멀어져 있죠. 그래서 이평선과 캔들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까워지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거를 굳이 날봉상으로 매매를 안 하더라도 1분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1분봉으로 보시면 봐요. 여기서 이 남색깔이 5일선이거든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까워지는 성질이 있다. 그 밑에 애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까워지는 성질이 있다. 붙죠? 예. 그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 가까워지는 성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단타를 하는 거. 이걸 신뢰성이 높은 것이 시간봉이 높을수록 큰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월 전의 가격, 평균 가격이랑 1년 전의 평균의 가격이 두 개 겹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장기 이평선이 제가 뭐라 했죠? 강력한 지지선이라 했죠. 위에 있을 때는 그 두 개가 지금 맞물리는 구간에서 엄청난 강력한 지지선이거든요. 이게 깨지면 쇼스로 봐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약간 현금화를 해야 되겠죠. 이게 쌍바닥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16K까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페닉스까지 보시면 아까 19.4K라 했나요? 분까지 열어두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것까지 보시지 마시고 111선은 224일선 가장 가깝게 타점을 잡으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5일선을 안착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 256 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256 기법이 뭐냐면 역별 구간에서 5일선이 21선을 뚫고 그 다음에 61선을 뚫는 게 엘리엇 파동 1파가 나오기 전에 밑에서 바닥에서 나오는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448일선 여기 있습니다. 이게 현재 21선이 어제보다는 내려왔죠. 지금 크로스가 났죠. 내일 되면 확연하게 나오죠. 그럼 이 5일 동안 행보를 하면서 이 이평선, 이동 평균선이잖아요. 그러면 21선이 내려올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좀 이따가 5일선을 또 안착을 하면서 21선 내려오면서 골든 크로스를 유발하면서 448일선 27.7K까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손절을 하면 진짜 그냥 바닥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무릎 타실 분들은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좀 빠르게 타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일단 어제 거시적 관점에 대해서 좀 더 붙여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감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짧을 겁니다. 어제보다는 어제 너무 많이 해서 어제 영상도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 대해서 종합적인, 제가 이때까지 해드렸던 영상을 좀 종합적으로 넣은 영상이거든요. 어제 영상은 그걸 보시고 오늘은 덧붙여서 얘기를 좀 거시적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장에서 여러분들 겁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또 이거는 뭐 매번 얘기 드린 부분인데, 작년 22년도 5월 2일부터 미국 증시 호재, 대주주가 자사주를 살 수 있는 자사주 매입 기간 금지가 풀렸거든요. 그래서 작년 6월달부터 지금 현재 대주주들이 미국 증시들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크게 하락을 하면 미국 개판 납니다. 여러분들이 쫄 시기는 아니고 지금은 쫄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에 대한 내용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에서 지금 많이 뭐 실버 게이트 코인과에 관련된 은행 주죠. 거기가 지금 뭐 나쁘게 되고 있고, 실리콘밸리 뭐 16번째 규모, 뭐 듣도 못한 은행들이, 저는 이거 듣지 못한 은행이거든요. 그런 은행들이 하루 만에 파산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랑 지금 현재 금리가 왜 동결로 곧 나올 것인지, 그리고 금리 고점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매일매일 근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를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양적 완화를 하게 됩니다. 양적 완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요. 엄청나게 역대급으로 많이 풀거든요.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는데, 연준에서는 완화를 하게 되면 은행을
은행들이 들고 있는 장기 국채를 다 사들이거든요. 그럼 은행의 돈들이 다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양쪽 완화를 하면. 그래서 은행의 돈들이 지금 현재 많거든요. 코로나 때 역대급으로 진짜 많이 양쪽 완화를 해서 연준에서 장기 국채를 많이 사들였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들고 있는 장기 그 국채가 캐시로 바뀌면서 은행들에는 캐시가 엄청 많아지거든요. 많이 들고 있다, 캐시를.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2년물 단기 국채 금리가 4.593입니다. 2년물이 지금 현재 4.593이거든요. 593%.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 몇이냐? 장기 10년물 국채 금리가 3.7이거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오랫동안 예금이나 뭐 하시는 분 당연히 장기가 더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 차가 났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은 원래 동대문으로 따지면, 동대문에 제가 옷가게를 하는 사람으로 치면 동대문에 옷을 떼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 단기로 제가 돈을 빌려와요. 돈을 빌려오는데 4.5%의 돈을 빌려오고 장기로 3.7%로 팔아먹거든요. 3.7%를. 그럼 이러면 역마진이 나오면서 은행들이 어때요? 은행들이 손실이죠, 손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양적 완화 때문에 은행에 지금 현재 캐시가 많다고 했죠. 많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 돈들이 많으니까 단기로 빌려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미국 상업은행 준비금에서 지금 현재 뭐 2023년도에 양적 완화를 많이 해가지고 은행에 지급 준비금, 이게 금융위기 때 이후로 이제 은행에 이제 지급 준비금을 많이 재워놓거든요. 그래서 양적 완화 때는 은행에 지급 준비금이 늘어나고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지급 준비금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하면 이제 은행들의 이제 국채가 현금으로 바뀌고, 그리고 양적 긴축을 하면 반대가 되는 거니까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 양적 긴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 지급 준비금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실버 게이트라든지 이런 실리콘밸리, 이런 작은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는 이유거든요. 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여러분들 자 들어보세요. 장기금리가 지금 현재 지금 더 낮잖아요. 장기 국채금리가 더 낮잖아요. 근데 단기가 지금 더 높죠. 그럼 이 단기보다 더 수익률이 더 좋은 게 뭐냐면 은행들이 우리 돈으로 우리한테 예금 이자를 주면서 걔네들이 뭘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도 해주죠. 장기 뭐 대출이나 그런 식으로 해주죠. 근데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펀드예요, 펀드. 펀드는 은행들이 돈을 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들이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치해뒀던 돈들이 이 자산시장이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 어찌 보면 그것도 예금으로 보고 있거든요. 투자자들도 이 자산시장이 넣는 거를. 원래 이게 뭐 저축의 의미로 미국은 증시시장이나 자산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연금을 받으면 연금을 일정 기간 동안 주식에만 넣으라고 락업을 시켜버리고 돈을 못 빼게 만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싶은 얘기는 더 이상의 큰 금리 인상을 하면 할수록 안 된다. 이게 왜냐하면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연준의 성장도 들어가고 물가도 들어가고 있는데 물가가 더 문제라서 성장을 희생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적 완화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양적 완화를 또 해버리면 또 인플레이션이 또 치솟을 때고 아직 인플레이션도 못 잡은 상황에서 그러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양적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미국 국채시장이 이제 불안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은 팔짱을 끼고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해왔던 거를 지켜볼 타이밍이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캐나다가 미국의 통화정책을 선반영하는 나라라고 했죠. 그 로직이 또 맞으면 분명히 또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로직이 맞냐 안 맞냐라는 거를 제가 캐나다가 금리 인상폭을 줄이고 난 다음에 미국의 동향을 지켜봤죠. 실제로 금리 인상폭을 줄이더라고요.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빅 스텝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0.75에서 0.5%에서 0.5%에서 0.25. 결국에는 캐나다는 동결을 했거든요.
G7 최초로. 그 다음에 그렇게 갈 것이다. 그 로직이 이번에도 맞아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하기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런 준비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양적 긴축을 이제 중단을 해야 되고, 양적 긴축을 하면 할수록 은행이 들고 있는 캐시들이 국채로 바뀌기 때문에 캐시도 줄어들 뿐더러 장기금리가 낮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펀드로 나가거든요. 펀드로 돈들이 나가니까 은행의 지급 준비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되면서 이제는 중소은행들이 파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만약에 말도 안 되게 1% 2% 올려버리면 미국 부채 위기도 오고, 그 뒤에부터는 그것보다는 제일 무서운 게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항상 글로벌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은행들의 문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옵니다. 경기 침체가 지금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면서 경기 침체를 좀 높이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있죠. 인플레이션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금리 인상을 많이 하게 되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적절하게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how fast, how high, how long, how fast 얼마나 빨리 올릴까, how high 얼마나 높게 올릴까, how long 얼마나 그 금리를 높은 상황에서 유지할까 에서 how fast 얼마나 빨리 올릴까를 없애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금리를 더 올리지도 못하고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을 시키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9.1%로 거대 인플레이션으로 바뀌면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는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진짜로 얘네들이 원하는 목적이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기득권 세력들을 아싸리 물갈이를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고리 깊게, 저는 마이드한 경기 침체를 봤거든요. 근데 고리 깊게 나온다, 이거는 다시 새 판을 짠다라는 의미거든요. 일단 이거를 보고 있어요. 연준에서 파월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정말 진짜로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진짜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됩니다. 동결을 해야 됩니다. 캐나다처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5월달이나 6월달에 동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금리를 이번에 빅스텝을 해도 돼요. 왜냐면 다음번에는 동결을 할 거라는 의미를 두고 근데 다음번에 4월달에 FOMC가 없고 5월달에 금리 동결이 안 나오고 빅스텝을 또 2번 연속으로 하면 얘네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있구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제가 유튜브를 처음 했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비트코인들이, 자산 시장들이 많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경기 침체에 들어와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뭐 비안전자산, 자산 시장들을 팔겠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아까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이 거대 인플레이션으로 바뀐다 했죠. 그래서 경기 침체에 포커스를 둘 것이냐, 거대 인플레이션에 포커스를 둘 것이냐,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이게 제가 유튜브로 했던 첫 영상의 내용인데, 인플레이션 해칭을 위해서 인플레이션들이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해칭 차원으로 실물 자산들이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부동산, 금, 은, 그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래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그 다음에는 디플레이션이거든요. 디플레이션에서는 국채, 금, 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어쨌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래나 저래나 비트코인은 오르겠는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면 원래는 이렇게 해서 반등이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면 한 번 더 골을 파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적인 요소가 많이 걸리거든요. 새 판을 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주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거기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상. 그럼 미국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고 약간 돈도 달러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지금 현재 전쟁이 난 나라를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나라도 부채 위기가 있는데 그렇게 가면 미국이 진짜 새 판을 잘려다가 자기네들이 오히려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 이 부분을 좀 잘 지키려고 방어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이 파산들이 하고 있죠. 이게 제가 22년도 4월달에 예상을 했는 건데, 자영업자들이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괜찮겠지 하겠지만은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이 될 것이다.
미국 통화는 이만큼 불었죠. 경기는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은 거대 인플레이션으로 바뀌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주식은 하락하게 되고 금리는 오르고 부채는 늘어나니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 미국에서 중소기업들이 지금 파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파산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아까 케이스들이 많다고 했죠. 양적 완화를 21년도에 많이 하면서 대형은행주들은 좀 버틸만 하거든요. 근데 대형은행주도 자산 이게 지급 준비금들이 빠지고 있는데 지방은행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남은행 이런 애들 미국 은행에서는 지금 파산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들이 캐시가 있을 거잖아요. 달러들이. 근데 그 캐시를 파산을 시키면서 소각을 시켜버려요. 그럼 불어둔 돈을 소각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내피셜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확실하게 보고 있거든요. 미국 주변에서 달러에 대한 소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부양책으로 많이 썼던 달러들을 달러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오른 이유, 달러를 많이 풀었다. 코로나 때문에. 두 번째, 코로나가 터졌다.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공급망이 제한이 됐다. 그래서 이게 오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뭐 플러스로 하자면 그죠? 그래서 이 달러를 많이 푼 거에 대해 좀 정리 막바지 단계거든요. 지금 현재 실버 게이트가 뭐냐면 이 은행이 달러를 들고 있으면 그냥 코인으로 그냥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은행이거든요. 그게 우리 코인 시장이랑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코인에 있는 자산이랑 은행에 있는 돈들을 한꺼번에 소각을 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불어둔 돈들을 소각을 시키고 있다.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가 지금 와라. 경기 침체 지금 일부러 만들고 있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난 다음에 경기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만큼의 경기 부양을 했는데 돈들이 있냐? 소각을 시켜야 됩니다. 돈들을. 다시 또 돈을 찍어서 만들어서 풀려면 소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냥 맞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연준에 제가 음모론일 수도 있고 약간 뭐 제 내피셜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미국 주변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은행이 하루 만에 파산이 됐거든요. 이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중소은행이라고 하겠지만은 타이밍이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뭐 루나 사태가 터졌죠. 루나 사태. USDT로 뭐 디페이깅이 났죠. 달러. 그죠? 그 다음에 크게 얘기하면 뭐 셀시우스. 그죠? 셀시우스. 그 다음에 FTX 사태. 예. FTX 사태는 미국의 정치인들이랑 좀 자금들이 많이 엮여있는 나라였죠. 미국이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파산이 되고 없어졌다. 루나가 300달러였는데 미국이 불어둔 돈만큼 돈들이 소각이 됐거든요. 이미 소각이 많이 됐어요. 달러들이. 그리고 우리가 바이낸스에서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할 때 뭘로 매매를 합니까? 달러로 매매하죠. 근데 우리가 청산을 당해요. 청산을. 그렇게 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시를 둔 겁니다. 달러도 그렇게 소각이 되고 비트코인도 뭐 1억이라 칩시다. 1억에서 뭐 2천만까지 하락을 하면서 달러도 소각이 돼요. 그 가정들의 마지막이 은행이거든요. 은행. 그래서 막바지다. 얘네들이 인플레이션 해소 제가 21년도에 3월 18일 날에 1년의 매매 계획을 잡아요. 미국 부양책 지원금으로 코인 및 주식시장을 유입을 시킬 것이다. 이 과정에 대출도 포함될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를 동결을 시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시장에 가열이 될 것이고 물량을 정리 후 달러가 자동으로 소각될 것이다. 인플레이션 해결 방안, 연준의 큰 그림, 세상 공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우리한테 돈을 준 적이 있습니까? 대출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로 따지더라도 1,000만 원 이상으로 줬거든요. 부양책으로. 우리가 1,000만 원이라는 대출을 하러 갈 때 뭐 얼마나 까다로워요. 1,000만 원을 빌리는데도. 근데 이거를 공짜로 준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유령 페이커 컴퍼니나 사업자만 있는 사람들만 있었는데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이런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돈을 많이 뿌렸거든요. 그래서 뉴스 보면 약간 페이크 기업이었는데 돈을 줬다 막 들켜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왜 그렇게 미흡하게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공짜폰 하는데 공짜폰 보면 실제로 보면 공짜폰인가요? 공짜폰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게 제가 21년도에 3월 18일 날에 짜둬둔 연준의 생각을 거의 저는 이때는 저는 이렇게까지는 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 진짜 연준이 옛날에 보시면 대통령도 자기 정책대로 안 가서 살인을 저지르거든요. 좀 미스테리로 남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는 그냥 투자시장 가열시켜가지고 50% 70% 그냥 100%로 마이너스 시켜버리면 선물시장도 있으니까 이게 달러 자동소각으로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아예 영원을 만들어버려요. 루나코인 300달러였던 거를 300달러였던 걸 지금 뭐 1달러 0달러로 만들어버렸죠. 0. 몇 달러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잖아요. 시가총액 뭐 5위 했던 애들가 한순간에 나락을 간 이유가 과연 누군가의 계략일까요? 모든 책임이 권도형일까요? 탈탈 털어서 안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 한번 털어볼까요? 드립이고요. 어쨌든 너무 권도형 FTX 사태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자 마지막 뉴스를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역전, 아까 얘기했죠.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단기가 더 높다 라는 그 내용의 뉴스인데, 역사상 가장 신뢰받던 경기 침체의 지표인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더 이상 선행지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여기에는 늘어난 은행 준비금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까 말했죠. 지급 준비금이. 그래서 통상적으로 채권시장에서 단기물 금리가 장기금리를 추월할 때 투자자들은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이 논리가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셉 칼리스 데이비스 리서스 수소 좀 기네요. 전략가는 은행의 많은 준비금 덕분에 수익률 곡선 역전에 따른 큰 손실을 피하고 있다. 그죠? 기존에는 은행이 예금을 통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로 대출을 운영했으나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나오죠. 수익률의 역전이 될 경우 예대 마진이 축소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역마진이 되면서 재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은행들은 보유고를 크게 늘려야 했고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은행의 캐시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는 현재 역수익률 장단기 금리 차가 곡선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라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분석이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지금 긴축을 오래 많이 하고 있죠. 하면 할수록 돈들이 펀드로 빠지고, 지금 현재 긴축을 계속 오래 하면서,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면 할수록 이런 돈들이 지급준비금들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고 긴축 안 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들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만 포커스를 잡지 긴축에 대해서 포커스를 안 두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긴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은행들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이랑 대립을 해서 좀 설명을 좀 들어봤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풍부해진 중비금 체제에도 은행도 많은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은행들은 중비금 요건에 충족하기 위해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에 차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단기 금리를 빌려올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합니다. 하비 교수가 이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을 미국 경제 성장과 처음으로 연관시킨 캠벨 하비 듀키드 교수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미국 경제 성장과 처음으로 연관을 시킨 사람이거든요. 이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86년대 이제 논문에서 발표한 건데, 그 사람이 이제 논문에서 경기 전망에 해당 지표를 처음으로 도입했으나 최근 경제 연착륙 가능성을 강조하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거짓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예상하냐고 나한테 물으면 아니라고 물을 것이다. 이번 상황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의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제가 이거를 22년도 4월달에 같이 올려드린 내용인데, 자 결국 경기 통화정책의 병동은 정부의 계획과 간섭의 개입의 결과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오른 것도 정부의 계획과 그렇게 21년도에 통화장을 엄청나게 많이 뿌렸잖아요. 돈들을. 그죠? 그 계획과 간섭의 개입의 결과다. 자기네들이 일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다. 그 이유가 자산시장을 폭등시켜서 자기네들 이득을
기득권자들의 계속 오래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다. 화폐 시장은 자유시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CBDC, 디지털 화폐 도입이 시대가 빨리 올 것이다. 그래서 그게 오기 전에 자기네들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 실물 달러, 실물 자산들 이제 우리가 그 시대가 마지막이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뿌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갭을 디지털 화폐 시대로 만들 것이고 그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이 코인 시장이 곧 크게 날아갈 것이 어떤 원인으로? CBDC로. 현재 다음 사이클 랠리에는 CBDC, 디지털 화폐 그 시대에 맞물리면서 큰 상승이 사이클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해보자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우리한테 이미 코앞에 와 있습니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거기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완화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이미 우리에게 훌쩍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혜를 배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경제적 지혜를 배우는 데는 결국 지혜를 배운다면 모든 사람들은 성공할 것이다. Everyone. 그죠? 그래서 마지막 코멘트 남기고, 여전히 그렇게 살 것인가? 역전하며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인가? 선택은 온전히 당신에게 달려있다. V의 메커니즘에 나오는 얘기고, Next is your turn. 다음 차례는 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노력이 진짜로 빛나는 순간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순간이 아니다. 나와 한계와 맞닿는 순간이다. 끝까지 가지 못한다면 가보지 못하는 길입니다. 결과가 아쉬워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현재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글입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